저는 성이 두자입니다. 남궁입니다. 남궁에서. 누군가의 집을 방문하면 하나도 안 궁금한데 자꾸 보여주는 게 있어요. 앨범. 예전에 우리가 어느 집 가면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하죠. 손님 혼자 앉았으니까 지루할 거라고 보고 꺼내주는 게 집안의 가족들 앨범입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신 적 있으세요? 감탄도 해줘야 돼요, 막 근데. 강연을 하게 되면 앉아 계신 분이 하나도 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저 사람이 누구인지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가 궁금하지 누구인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기를 듣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중간에 제 소개도 넣었는데 오늘 강보 원장님께서 너무 훌륭하게 소개를 시켜주셔서 산통이 다 깨졌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 법원에 이렇게 선다는 것이 굉장히 생소한 겁니다. 저는 한국도로공사의 교통연구 실장입니다. 여러분들 명절 때는 여러분들이 어느 길로 가면 빠르고 언제 떠나면 좋은지를 시시각각 알려주는 명절 교통예보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겪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변화하는 시대에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여기 보시면 뭔가 이렇게 조금 좀 다르게 보이시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격세지감을 느낄 만한 그런 사진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이 정도의 사진이 나온다는 건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늘 아침마다 건너다니는 다리 위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인데 비가 다 그친 다음에 이게 유독 하나가 이렇게 오므러져가지고 돋아나 있었어요. 문득 탁 찍은 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사진 한 장이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어쩌다 찍은 사진 한 장이 그 이후에 막 좋아요니 뭐니 해가지고 급기야는 어느 사진 작가가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훌륭하다. 전시한 적이 있네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 같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작은 내 눈앞에 펼쳐진 풍경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고 이럴 수 있겠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시대에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들 별의별 일들을 다 겪게 되죠. 여러분들 인생에서 겪었던 별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겪었던 일들 중에 가장 별일은 이거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출근을 하는데 저는 작은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멀리 가지는 않고요. 집 근처에 있는 통근버스 있는 데까지만 가요. 거기서 접어가지고 차에다 싣고 가는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지하철역 근처를 가는데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집니다. 그것도 바로 제 앞에. 그게 뭐였냐면 그 도심 한가운데 제 바로 앞에 하늘에서 떨어진 물체가 뭐였냐면 멧돼지였어요. 멧돼지가 달려온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날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집사람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여보, 멧돼지가 하늘에서 떨어졌어. 우리 집사람 표정이 이랬어요. 그걸 말로 표현하면 저 인간이 또 무슨 농담을 하려고 저렇게 미리 설명할 건 하는. 네? 제가 그때 직접 한번 보여드리죠. 백문이 불여일견. 하늘에서 이날 제가요. 여기 지금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몇 장을 찍습니다. 방송국이라고 믿어주겠어요? 평생 같이 살아온 아내도 안 믿어주는데 기자한테 제가 몇 장의 사진을 보내게 돼요. 그걸 본 기자가 나와서 취재를 하고 1분 30초간의 기획 보도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긴 겁니다. 8시 뉴스에.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출근 시간 분당 야탐역 근처에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자, мет돼지 보이시죠? 뭐요? 제가 여기 서 있었어요. 이때만 해도. 달아났습니다. 강청원 기자가 멧돼지가 막 근처 지하주차장, 여기 저입니다. 여기 자전거 타고 왔나? 그 떨어졌죠, 여기. 이때만 해도 뭔지 몰랐어요. 자, 제가 어떤 행동을 하나. 자, 뭘 꺼내죠? 지금 스마트폰을 지금 건물로만 돌진합니다. 이때만 해도 저게 뭔지 몰랐습니다. 몸을 피하고 멧돼지는 다시 뛰쳐나오고 저는 여기서 토스트를 먹고 있었는데 앞에서 이렇게 차량에 부딪혀 허공에 붕 떠오릅니다. 하지만 금세 일어나 다시 달아납니다.
출근 시간대 노심을 30분 넘게 배회하던 멧돼지는 구조대 가서 맞추고 이 멧돼지가 과연 어디서 나왔던 걸까요? 달아났습니다. 네? 나한테 달려들라고 그러지 뭐 그러니까 내 옆으로 내뺐잖아. 한 이 정도 돼도. 여기서 미리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멧돼지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네? 멧돼지가 뛰어내렸던 백화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창문에는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습니다. 멧돼지는 이 멧돼지는 끝내 못 잡았습니다. 멧돼지가요, 밤새 내려온 거예요. 배가 고파서. 근데 내려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어쩌다가 백화점 2층으로 올라갑니다. 거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창문을 통해서 나가서, 아까 보셨죠? 간판 있는데 한 20cm 정도 나와 있는 고개 웅크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날이 밝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지나가는데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겠죠? 자기도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필이면 제가 지나갈 때 앞에서 뛰어내릴 용기를 냈던 겁니다. 제가 만약에 페달을 한 바퀴만 더 밟았어도 그날 아침에 멧돼지를 안고 쓰러진 사람이 됐었을 거예요. 네. 끝내 못 잡았어요. 왜냐면 경찰들이 오고 막 빽차고 오는데 그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멧돼지는 의지가 나면 죽지 않습니다. 그물로 이렇게 치고서 막아도 모자랄 판에 사람이 들어가서 그걸 잡으려고 하니 그게 되겠어요? 제가 그때 이 사진을 방송국에 보냈던 이유는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학교 다니잖아요. 저게 여기까지 내려와서 돌아다니면 애들한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사진 몇 장을 기자들한테 보냈던 거고, 그 중에 한 기자가 그 사진을 보고 이렇게 취재를 나갔던 겁니다.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여실히 그 개인 저널리즘이라는 그 현상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여기서 저도 모르게 손이 갔던 게 바로 그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뒤에 가서 그 의미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삼아가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딱 웅크리고 있다가 제가 지나가면서 바로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제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여기 아까 화면에서 보셨듯이. 이 하늘에서 떨어진 멧돼지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첫째, 기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멧돼지 사건 하나가 만약에 제가 사진을 찍거나 하는 기록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저 혼자만 믿고, 예? 집사람 말대로 어떤 농담을 하기 위한 하나 인트로 정도의 생각, 뭐 이 정도로 지나갔겠죠. 여기서 저도 모르게 찍었던 사진 한 장으로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형성이 되고 뉴스에도 나오고 제가 강연에도 이렇게 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교통에서 보면 그 교통량이라는 것은 파생된 수요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번거로운 과정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도 집에서 올 때 여기까지 이동해서 오시지 않았겠어요? 택시를 타고 오신 분도 있고 자가용을 타고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는 행위 그 과정 자체는 목적이 아니죠. 여기 앉아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강의를 듣는 것이 목적이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삶에는 다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강조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스마트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까? 굉장히 복잡하고 고민이 되시죠. 그러나 여기 와서 올 때까지 이동의 과정을 겪고 감수하셨듯이 감수해야 되는 최소한의 무언가는 있다는 겁니다. 멧돼지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의 과정은 원했던 과정이 아니에요. 먹고자 하는, 뭔가 먹이를 쳐서 먹고자 하는 과정이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오는 과정은 어쩌면 피할 수는 없으나 하고 싶지 않았던 번거로운 과정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 살다 보면 별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과거 같으면은요, 한 사람이 사면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하나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냥 다 흩어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나누고 그것이 풍성해지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과연 궁금한가? 그렇진 않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옆에서 지켜보다 보면 마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스크림 먹는 생각. 아이스크림을 안 먹어도 죽진 않아요. 아이스크림이 그다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분 좋잖아요. 맛있고, 네? 늘 함께 나누면 기쁘고, 그런 자기의 어떤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별별 일들이 하나의 컨텐츠화가 돼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딴 얘기로 들어. 제가 이 부산지방법원에 오면서 생각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과연 여기는 어떨까? 이렇지 않을까? 적어도 여기만큼은 좀 다른 데하고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여러분들 직장이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상황을 많이 겪죠. 뭐 하자고 그러면 안 되는 이유 99가지가 나오고 되는 이유가 한 가지 정도 나올까 말까. 제가 저는 교통을 전공을 했고 20년간 전문가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아닌 자를 구분하는 아주 효과적인 잣대를 제가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틀리다라고 얘기하죠.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10배는 어렵습니다. 논문 심사를 할 때 그 논문이 틀렸기 때문에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릴 때는 폰트 10으로 해가지고 한 3페이지를 써야 돼요. 안 된다는 이유를 얘기해줘야 되니까. 아니 틀리다는 이유를 얘기해줘야 되니까. 틀리다라는 거는 대안도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100가지도 더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자에 주목을 하십시오. 그 사람이 내 주변을 변화시킬 그런 사람이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99가지 안 되는 한 가지 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리얼인데요. 아침마다 먹는 시리얼입니다. 제가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거기도 해요. 첫째, 절대로 말대꾸하지 마라. 속에서 끓고 해도 절대로 말대꾸하지 마라. 여자는 들어주는 자를 원하는 것이다. 절대로 말대꾸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도 말대꾸 안 합니다. 대신 딴 데 보면 안 됩니다.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뭔가 이렇게 허투루 들고 있다라는 그 허점을 보이는 순간 끝장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고 말대꾸를 하죠. 2번째, 절대 밥 투정을 하지 마라. 뭐든지 맛있게 먹어라. 집사람은요, 제가 이걸 아직도 좋아하는 줄 압니다. 제 소원이 아침에 탄수화물 먹어보는 거예요. 탄수화물. 계속 맛있게 먹으면 그 시리얼입니다. 근데 이 시리얼이 이 나라에서는 영국하고 뉴질랜드, 캐나다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는데 이게 원조 기업이에요. 근데 이거라고 뭐 새우깡도 그랬듯이 매일 잘 팔리겠습니까? 불황이 찾아왔어요. 그런 와중에 아이디어가 나와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좀 팔아야 되느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캐나다의 한 지사에 있는 인턴이라는 한 친구가 냈던 아이디어입니다. 이 신제품을 만드는 거. 보통 이렇게 스퀘어, 네모난데 이렇게 다이아몬드 볼로 되어 있는 슈레디스를 만들어 팝시다. 대대적인 광고를 합니다. 보십시오. 이 올드, 옛날 건데 새로 나온 거 다이아몬드 볼이다 이거죠. 네? 이 세 제품들. 여기 보면 뉴 다이아몬드 슈레디스. 조금씩 갸우뚱거려지기 시작하시죠. 그 TV고 뭐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합니다. 이제는 올드는 이제 끝났다. 이제 새로운 게 왔다 그러면서 막.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좋겠거니 했는데 국민들이 좀 짜증나기 시작했어요. 자기네들이 잘해서 국민기업이 됐네? 국민들이 사랑해주고 팔았기 때문에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막 TV 광고 보세요. 다이아몬드 슈레디스. 예?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로 따지면 2580 같은 데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기업이 왜 이러냐? 어? 왜 이걸 가지고 맛있는 일만 하면 그래서 뭐 진짜 실험도 해봐요. 이 사람들한테 막 매겨봅니다. 하나는 네모나게 배치를 하고 하나는 다이아몬드로 배치하고 매겨봐요. 이거 매겨보는 이 남자 아닙니다. 여자입니다. 이 비디오 캡처하다 보니까 뭔가 맛이 다른 것 같아요 하는 순간이에요.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원성이 높아지고 하는 가운데 드디어 이 회사에서 2번째 신제품을 발표할 계획을 얘기합니다. 드디어 국민들이 이럽니다. 드디어 이제 뭐 비타민이라도 바르고 설탕이라도 좀 바르고 나오겠지. 그래, 이제는 좀 관심을 좀 끌려고 그랬던 거지. 에? 이제는 좀 제대로 나오겠지. 하고 기다리면서 한 2번째 신제품은 바로 콤보팩이었습니다. 2개가 섞여 들어있으니까 알아서 네모나게 먹고 다이아몬드로 먹으라 이거죠. 결국 이 회사는요, 4달치 물건을 2달 만에 완전 매진하는 그런 성공적인 기록을 이루게 되고, 평균적으로 연평균 18.6%의 매출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엉터리 같은 이 마케팅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이런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회사의 조직 문화가 궁금한 겁니다. 적어도 이 회사는 뭔가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를 야, 그 말이 돼? 야, 그건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하는 99가지 얘기를 되는 그런 조직일까요? 얘기만 하면 그래도 잘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다시 얘기해봐. 오, 그래? 나랑 내일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 이런 분위기지 않을까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창의적인 생각과 좋은 생각들이 99가지의 안 되는 이유 때문에 묻혀 지나가는 것이 아닐까. 그거를 밖으로 노출시키고 보이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뭔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다르게 생각하고자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본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도시가 있어서 이 도시의 고민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침마다 쓰레기장인 거예요, 온 도시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쓰레기 수거를 아침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길거리 가다 보면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이 주변이 완전 쓰레기장 되는 거 아시죠? 네? 전부 다 여기다 버려가지고 이거를 한 공무원의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이 10년 이상의 고질적인 이 도시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요 쓰레기 봉투 색깔을 바꿔줬어요. 녹색에다 점점이 박힌 걸로.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해졌어요. 요게 보니까 또 여기다 버리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줄까지 이렇게 쫙 맞춰놓고. 급기야는 주택가에서 남의 집 것까지 끌어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 이런 사건까지 생겼어요. 왜? 여기 빠져있으면 이빨 빠진 것처럼 보기 싫으니까. 에?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죠. 우리 주변의 생활 속에서도 밤에 이렇게 스탠드였는데 이렇게 떼면은 손전등이 되기도 하고 이런 조각 그림 맞추기 하다가 하나가 빠지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잖아요. 5천 조각 맞춰놨는데 하나가 빠져봐요. 근데 하나가 빠진 게 나름대로 하나의 그 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도 있고, 예, 이런 뭐 원룸에 사는 어떤 총각이 이런 식으로 그 살인 고백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띵동하고 여기 열쇠꾸녕에다 꽂아놓고 가면 누구세요 하고 쳐다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일상에서 이런 어떤 다르게 생각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이 최고인 것 같아요. 예? 보십시오. 아마 이번 여름에 경포대에 이 개 3마리만 딱 풀어놓으면 사람들이 이 개를 보고 찾아간 민박집에서 호텔 같은 환경을 원할까요? 뭔가 주인장은 뭐 털이 터죽할 것 같고 내가 자는 방은 냄새가 퀴퀴하지만 그 이전에 누군가 시인이 자기의 삶을 고뇌하면서 하룻밤을 묵고 갔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런 거죠, 그죠? 한번 전화를 해보고 싶은 여기 전화번호가 자세히 보면 사실은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이 상당히 이런 부분 기발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엉뚱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이다, 다르게 생각해라, 누구나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뭔가 이렇게 막 행복에 충만해 계세요?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네? 뭐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1965년인가요? 그때 우리 심술퉁 그린 만화가 계시죠? 그분이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그분이 그렸던 만화입니다. 네? 1960년대. 가만히 보면은요,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태양력 지금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집에서 공부한대요. 여러분들 인간 아시죠? 인간. 집에서 공부하는 거 하나하나가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적중을 하고 있어요. 60년대에 생각했던 미래의 모습, 이거를 보고 상상의 나래를 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시대가 되면 참으로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국어에서 보면 시나브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금씩 젖어가듯이,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젖어가듯이 들어가는데, 어쩌면 우리가 이런 시나브로 변화 속에 서서히 젖어 들어가듯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이 큰 변화를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닌가. 어쩌면 시나브로 이런 세상의 변화에 젖어 들어가다 보니 남들이 말하는 그런 큰 변화, 스마트 시대 하는 것들이 내게는 실감으로 와닿지 않았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그 애플워치 나온다고 그러죠.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이 손목으로 갑니다. 이거를요, 한번 해보면은 매료되게 돼 있어요. 이거 스마트폰. 우리 집사람이 그럽니다. 우리 그 막내가 아빠가 그거 또 살까봐 애플워치 광고를 하니까 아빠 며칠 날 저거 나온대. 그러니까 그 집사람이 이럽니다. 괜찮아. 아빠는 안 살 거야. 왜? 저 사람 속에는 항상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여기다 시계를 찰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쵸? 근데 요거를 실제 경험을 해보면은요,
전 세계 메이커들이 왜 이 스마트워치를 만들려고 저렇게 각축을 벌이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요, 이 스마트워치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때 나왔던 거예요. 독수리 오염제. 1972년 일본에서 만들어진 만화 영화죠. 79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방영이 됐는데 2년간. 이 독수리 오염제 보면 여기다 대고 말도 하고 박사님이 가끔 영상으로도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이거 보세요. 이 스마트워치가 바로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기 징하고 여기에 이제 영상도 나오고. 이걸 보면서 그때 그 시절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이거. 몇십 년도 안 됐는데. 예? 우리가 젖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몰라왔던 겁니다. 이런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예? 일본 작가가 찍은 사진인데 흔히 스마트 시대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흔히 보는 풍경일 겁니다. 과거에는 이랬어요. 지하철 가면은 여기에 있는 신문을 수거하는 할아버지의 아르바이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없어졌죠. 왜냐면 신문들을 안 보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다 이러고 있어요. 고개를 숙이고. 이걸 보고 혀를 끌끌 차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우리가 흔히 보면은 이 스마트폰 중독이다 그러는데 글쎄요. 중독이라는 거를 어떤 걸 보면은 긍정적으로 보면 몰입이라고 그러고 부정적으로 보면 중독이라고 그러죠. 이걸 우리가 과연 중독이라고 치부를 해야 될까요? 이미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쨌든 스마트 시대를 대별하는 그런 100년 전과 현재의 모습의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좀 답답해지시죠? 안 그런 것 같잖아요. 안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를 밝혀서 행동심리학자 어떤 분이 노벨상을 받으신 거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지는 세상에 더 행복해질 수 없는가? 왜 이렇게 뭔가 달라지고 변화하는데 왜 그 좋은 거를 안 할까? 여러분들 답답한 순간 이런 순간이 있어요. 나는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뭐가 좋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에? 나는 뭘지도 모르겠는데 뭐 카톡이 좋다고 하고 카톡보다 뭐 텔레그램이 좋다고 하고 뭐 페이스북 좋다고 너는 왜 밴드도 하냐고 그러고 그죠? 사실 자기 입장은 내가 뭘 궁금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네? 근데요 두 사람의 과학자가 그걸 밝혀냈습니다. 어떻게 밝혀냈냐면 바로 이렇습니다. 이런 심정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홈쇼핑을 보신 적 있습니까? 홈쇼핑? 가끔 그렇죠. 그 소위 갱년기 오신 남자분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도 모르게 밤에 앉아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그게 홈쇼핑 채널인 겁니다. 뭘 자꾸 사야만 할 것 같고 그게 남자한테 오는 그 갱년기의 초기 증상이라고 합니다만 홈쇼핑을 보다 보면 물건 하나하나가 세상을 바꿀 것만 같아요. 안 그러세요? 여기서 하는 얘기만 따지면 이걸 받으면 다 미인이 되는 거예요. 다 그냥 막 피부가 배국같이 그죠? 실제로 그런 제품들도 많아요. 홈쇼핑 보면은 정말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할 정도로. 근데 홈쇼핑에 있는 물건들이 세상을 바꾸나요? 안 바꾸죠.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좋은데, 좋다고 하는데 왜 안 바꿔질까? 왜 사람들이 그걸 안 살까? 이분하고 지금 96년에 고인이 되던 이분이 논문을 쓸 당시에 지도부쇼였던 그 아모스 버스키라는 이런 분하고 두 분이 그걸 밝혀내서 노벨 경제학상을 2002년도에 수상을 합니다. 바로 이분들이 밝혀낸 게 이겁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얻는데 지불에 대한 비용을 얻는 효용보다 크게 생각을 해요. 네? 뭔가 새로운 걸 배운다는 얘기는 내가 원래 하던 무언가를 버려야 된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죠? 내가 손으로 쓰던 거를 조그만 기기에다 뭔가 써야 돼요. 편지를 보내던 걸 이메일을 보내야 되고 뭔가 하던 거를 포기하고 새로운 거를 선택을 해야 돼요. 이분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할 때의 그 번거로움, 거추장, 그 다음에 뭔가 모를 불안함. 내가 이제까지 수십 년간 이렇게 해왔는데 이걸 이렇게 바꾸면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뭔가 나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막.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요. 무려 9배의 차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이걸 효용을 강조를 해요. 이걸 사면 이게 좋다, 저걸 사면 저게 좋다. 뭐하고 똑같냐면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예전에 여기 에버노트 들으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에버노트를 제가 해요. 사람들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물건을 사기 전에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 물건의 단점을 얘기를 해요. 그게 좋다고는 하는데 이럴 거야. 근데 물건을 일단 딱 샀잖아요? 그 물건에 대한 예천론자가 되는 거 아십니까? 왜? 나는 틀린 선택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틀린 선택을 했다라고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게 어떤 물건을 팔고자 하는 파는 사람이 자기가 팔 물건에 대한 효용을 강조하는 거하고 심리적 상태가 유사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과대하게 얘기를 해요. 좋다고. 그게 한 3배 정도는 좋다고 한답니다. 이 뉴트럴한 중간 단계에서. 근데 그걸 듣는 사람은 어떡하냐면 과소평가를 합니다. 아이 설마 내가 저걸 쓰려면 내가 뭐 이것도 안 해야 되고 내가 이제까지 해오던 게 있는데 하면서 그거를 3분의 1로 본답니다. 그러면 둘 간의 차이는 수학적으로요 9배가 돼요. 좋다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와 그거를 듣는 사람 입장에 저게 좋겠어 하는 그 간극이 9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 9배를 무슨 수로 채웁니까? 어떤 계기가 있지 않는 이상.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다고 얘기하는데도 움직임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안 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데 왜 안 살까? 그죠? 여러분들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좋은 물건을 했는데 안 팔리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거는 팔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스틱커피. 봉지커피 있죠? 봉지커피는 왜 많이 팔리는 줄 아세요? 봉지커피는요, 자기의 행동을 변화시킬 게 없어요. 그냥 숟갈로 떠가지고 타던 거를 봉지 뜯어가지고 타면 돼요. 숟갈도요, 필요 없어요. 그냥 봉지로 이렇게 져주면 되잖아요. 자기가 바꿀 행동이 없어요. 근데 새로운 거예요. 이거는 대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새로운 거를 사람들이 하게끔 만들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무언가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게끔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쉬워야 되고 상대가 바꿀 게 없어야 됩니다. 거의. 그러면 그 새로운 거에 푹 빠집니다. 이거 반대로 이렇게 하면 반대로 하게끔 하려면 그 사람의 행동에서 원래 하던 게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고 그 행동을 바꾸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 하나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 하나 하면 끝장난 겁니다. 왜? 아까 얘기했죠. 내가 산 물건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예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틀린 선택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하나만 하게 만들면 댐에 금 같듯이 이제 댐이 터지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면 제가 결국 무엇을 겪어왔길래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하기에 이르렀는가 하는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1989년 추석이에요. 아유, 지긋지긋하죠, 여러분들. 부산에 사시니까 이런 경험은 안 해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로 이제 수도권에서 살다가 지방으로 가시는 분들 이런 게 있는데, 여기가 합천까지 무려 16시간이 걸렸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 졸아가지고, 막혀가지고 서서 자는 걸 깨우느라고 막 바빴죠. 그로부터 18년 후인 2007년 9월 26일입니다. 이날은 무슨 날이냐면 3일 연휴 추석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가 고속도로 한 휴게소입니다. 이날 이 휴게소를 들어갔다 나오는 데까지 무려 5시간에서 6시간이 걸렸습니다. 휴게소 하나를 들어갔다 아니 근데 이렇게 막히는데 왜 들어가? 싸니까. 네? 아주머니들은 2-3시간 화장실 가주셔야 되고 남자도 4-5시간 지나면은 참기 힘들어져요. 고속도로에서 사람들이 있는데 어디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러는 걸 알면서도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걸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닌데 도대체 아직까지 그 수많은 수조 원의 돈을 들여서 도로 만들고 센터 만들고 했는데도 여전히 이 모양이라고 하면서 그냥 막 원성들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나온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아마 제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저는 처음에 저를 기억하는 줄 알았어요. 저 텔레비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 네이버 검색 순위 1위도 한 적이 있고요. 난리 났을 때. 그 다음에 다큐 3위. 인터뷰는 수시로 나오죠. 1시간마다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미디어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하거든요. 1시간마다. 예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8시 뉴스에 그 기자 한 사람이 그 리포트를 하고 내 옆에 와도 그 사람이 방금 텔레비에 나온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면 드라마처럼 그 사람에 대한 인성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왜 제가 이걸 하게 됐냐면 2007년 9월에 그 난리가 나고 난 뒤에 주부가 점심을 하면 금방 저녁을 해야 되는 것처럼 도롱사에는 이런 게 있어요. 추석을 지냈다 싶으면 바로 내일 모레 설날이 다가와요. 예? 1년 내내 잘해도 명절 때 잘못하면 다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저걸 겪었는데 아니 저렇게 막히는데 어떻게 하라고 갑자기 도로를 만들 수도 없고. 근데 한 사람이 손을 듭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박사를 한 사람 데려다 놉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습니다. 드디어 99가지의 박사가 와서도 안 된다는 이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마디로 다 잠재웁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사가 와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라는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 얘기가 막 받아들여질 거예요. 정말 얼마나 방법이 없었으면.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죄 하나로 제가 됐어요. 예보관이란 말을 쓰지 말라고 그렇게 통사정을 했어요. 말이 안 된다고. 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1990년에 교통방송이 처음 개국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제 교통 문제 끝난 거예요, 이제 막. 왜? 아니, 무전기도 아니고 손만 뻗으면 트는 라디오에서 어디가 막히는지를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교통방송에서. 나 그거 듣고 피해가면 되잖아요. 그날 오후 2시에 영동대교가 막힌다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서울에 영동대교가 15분 만에 뻥 뚫려버렸어요. 막힌다는 소리니까 아무도 안 끈 거예요. 대신 잠실대교가 꽉 막혀버렸어요. 교통이라는 거는, 기상이라는 건 비 온다고 해서 내가 우산을 가지고 나가나 안 가지고 나가나 비가 오는 거하고는 관계없어요. 근데 교통은 어떻게 돼요? 어디가 막힌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미래의 의사결정을 바꿉니다.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보관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통예보관이라는 거는. 그래서 트래픽 캐스터는 있어도 트래픽 포캐스터라는 말을 쓰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뭔가 자극적인 단어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한다는 듯이. 그게 바로 제가 2008년 설날부터 교통예보관을 했던 이유입니다. 이게 처음 2008년 설날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노트북 하나 가지고 시스템도 안 돼 있고 다 저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위쪽에 기자실에는 언제 와서 얘기해주나 다 기자들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 제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다 들어갑니다. 근데 티를 내면 안 돼요. 왜? 제 말은 꼭 미래여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 말을 안 믿어주면 교통상황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 하나 믿고 다 있는데. 그 속은 다 들어가는데도 그냥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막. 에? 뭐 새로운 걸 한다고 뭐 MBC에서 막 취재가 와가지고 무려 4시간 반을 취재를 합니다. 저를 쫓아다니면서. 이건 어떻게 계산했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얘기는, 새로운 교통예보관제를 실시함으로 국민들의 이해를 높여서 앞으로 도로공사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4시간 반을 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장님과 임원들이 그날 저녁에 다 9시 뉴스 할 때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뉴스가 짱짱하고 나오는 걸 기다렸어요. 딱 나오는 순간 헤드라인 이게 9시 뉴스. 첫 소식은 들쑥날쑥. 미리 다 기획을 했던 겁니다. 미리 인터뷰를 다 따오고 거기에 맞췄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손으로 썼거든요. 서울대전 2시간 반. 왜? 계산 다 하고 시스템이 없으니까 무슨 뭐 이렇게 화려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받아 적어가지고 기자실 가서 브리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손으로 적는 모습을 보고 에이 저거 손으로 막 계산하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나서 이제 교통예보가 제가 실시가 되게 됩니다. 당시에 이거를 저를 시켰던 사장님이 전직 국토부 장관이었던 권기엽 장관님이셨어요. 이거 끝나고 나서 점심 때 저를 부르더니 밥을 사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드디어 됐다. 이제부터 잘하면 된다. 왜? 주목을 받았으니까. 네? 틀렸던 만큼 주목을 받았잖아요. 교통예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미리 예측을 해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안 변해요. 여러분들 살면서 겪어보셨죠? 사람은 잘 안 변해요. 톨게이트에 들어오는 양을 1시간 단위로 보면은요, 꺾은 선까지도 맞추면 거의 95% 이상 맞아 떨어져요. 안에 들어와서 막 망쳐있는 거죠. 사람은 안 변하기 때문에 정보를 안 주면은요, 거의 98%에서 85% 이상의 적중률을 보입니다.
정보를 주는 순간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다 예측을 한 달 전에 합니다. 언제가 막히고 어디가 막히는지 미리 다 알아요. 그런 다음에 정보를 줘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정보가 맞든 안 맞든 정보를 주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10사람 중에 2-3사람만 마음을 바꾸면 전체가 다 편해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결국 교통예보는 잘 맞추는 작업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일부를 딴 마음 먹게 하는 게 교통예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후 3시가 막히니까 거기를 피해가도록 하려면 너무 강하게 얘기하면요. 오히려 아까 영동대교 같은 사태가 일어나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었습니다. 오후 3시에 최대의 정체가 예상이 됩니다. 또는 이번 연휴에 고향 가시는 길 중에 오후 3시에 출발하는 사람이 가장 긴 통행 시간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강하죠. 여러분들 2차입니다. 어렵다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걸 얘기하지만 마음을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릅니다. 오후 3시가 최대의 정체라고 얘기하는 것과 오후 3시를 지나서 정체가 점점 풀려 자정 무렵에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전 구간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거 가지고 마음을 잡았다 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교통예보의 인간입니다. 속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시간보다도 덜 걸리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7시간 가끔 가다가 예보가 안 들어와서 고민돼서 와요. 이거 7시간 나오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7시로 할까요? 7시간 20분으로 할까? 그러면 7시간 20분이 정답입니다. 왜? 방송에서 7시간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5시간 만에 도착해요. 그날 운전을 했던 아빠는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청기누설입니다. 어쨌든 뭐 난리가 나서 막 그래도 이제 기자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훌륭한 역할을 해주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와요.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말 1시간 되면 거짓말쟁이로 탄론할지도 모르는 그런 각오를 하고 브리핑한 결과 이렇게 이걸 보고 사람들이 아이고 지금 안 되겠구나. 내일 가자. 아유 내일 밤에 떠나기로 했는데 지금 빨리 가야 되겠네. 2007년까지 이랬습니다. 부산에 현재 도착한 사람이 서울에서 9시간 반 걸렸습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정보를 이용할 사람은 지금 부산에서 출발할 사람인데 나보다 9시간 반 먼저 출발한 사람이 지금 부산에 도착한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2007년까지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2008년부터는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시면 부산까지 9시간 반이 예상이 됩니다. 이거 가지고 갈까 말까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중에 제 역할은 10사람 중에 2-3사람이 보따리를 들었다 놓게 하면 됩니다. 어쨌든 성공해서 여러분들 명절 요즘 편해졌죠? 뭐 도로가 이렇게 많이 늘은 것도 아니고 교통량이 그만큼 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이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기자실입니다. 이 당시에는 기자실도 변변하게 없었어요. 왜? 기자들이 유일하게 하는 거는 지나가는 도로공사 직원 아무나 붙잡고 부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7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제 느낌에? 그럼 그게 방송으로 나가는 거예요. 집에서 SBS, MBC, KBS를 동시에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동시에 틀어놓고 보면 정말 가관도 아니었을 거예요. 여기는 7시간, 여기는 오후 3시가 막힌다고, 여기는 7시가 막힌다고 그러고 막 이랬던 겁니다. 근데 이때는 제가 기자들한테 얘기했는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말고는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만 방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이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잘려도 나가서 먹고 살 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어쨌든 이때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있고 한번 이런 실험을 했어요. 한번 흔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냥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명절 때 움직이지 않는 수요가 있어요. 첫째, 추석날 아침 10시부터 무조건 막힙니다. 네? 10년치를 봐도 안 무게요. 왜 그럴까? 짐작을 해보니까 주부의 마음에서 이 상황을 보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침 10시 전에 시댁에서 나오질 않으면 그 많은 식구들 해서 점심 준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큰집 댁하고 사이가 안 망쳐지려면 설거지까지 해주고 나니까 시댁에서 나오는 시간이 오후 3시나 4시에 돼요. 깨딱하다가 남자들이 술 먹으면 저녁까지 있어야 돼요. 그죠? 무조건 10시 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막힌다 하든 말든. 이런 거를 한번 깨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전날을 봤더니 이럽니다. 추석 전날은요, 명절 전날은 더 신기해요. 6시나 5시 되면 전국이 다 편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녁 먹고도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고향에.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주부의 관점에서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10시 전에 시댁에서 나오려면 그날 전날에 미안해하지 않고 나오려면 저녁 먹기 전에 도착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녁 전에는 다 고향으로 도착을 하는 스케줄 움직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한번 흔들어 보고 싶었어요. 이거를 한번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합니다. 내일이라는 얘기는 명절 전날입니다. 내일 이른 새벽, 왜냐면 아침에 무지하게 몰리니까 저녁 전에 도착하려고. 아예 이른 새벽이나 아침에 가지 말고 오후 늦게 집에 다음날 아침에 일찍 올 사람 아니면 이렇게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기자들이. 왜?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해주거든요. 제가 바보니까 거짓말쟁이가 되게. 그죠? 예보관님, 내일 언제가 제일 막힙니까? 내일 오후 저녁 무렵. 저녁 무렵 몇 시요? 저녁 먹고 나서 8시부터 12시 사이에 뭐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주소 담을 수 있잖아요. 네? 예보관은요, 신뢰를 잃으면 끝장인 거예요. 그걸 유지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오늘 들어와가지고 내일 언제 출발할까지도 얘기해줘요. 언제 막히냐도 아니고. 누가 책임지려고. 계속 얘기합니다. 1시간마다 들어가서. 말만 좀 바꿔요. 출발 추천 시간대는 아까는 이른 새벽이라고 그랬죠? 이른 아침 8시 전. 뭐 늦지. 말만 바꾸지 계속 이 얘기를 주입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인터넷을 다 봅니다. 보니까 뭐 표현이 다르지 다 그거예요. 예? 그 명절 전날에 아침 일찍 가거나 아니면 오후에 떠나라는 걸로 이렇게 막 일관성 있게 나갑니다. 여기서 만약 삐끗하는 게 있으면 그 기자한테 쫓아갑니다. 옆에 가서 기자님, 저 좀 저번에도 오시고 이렇게 올해도 고생하시네요. 제가 다른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같은 얘기를 또 해줍니다. 말하자면 본인도 모르게 교육을 한번 재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제대로 이렇게 나가라고. 드디어 성공했어요. 이게 명절 전날이고요. 이게 명절 아침이고, 요게 이제 그 오후입니다. 네? 요게 오전, 오후. 톨게이트에 들어오는 1시간마다의 교통량입니다. 원래는 요 아래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진한 선 보십시오. 이만큼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한 10만 대 이상이. 오후에는 이만큼이 더 들어온 거예요. 아침에, 이른 아침에 많이 들어오고, 오후에 출발하는 차량이 많았던 얘기입니다. 10년 이상의 명절 기간 중에 처음으로 편안했어요. 여기 수년 전 얘기긴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네. 사실은 미리 이게 청기구설판입니다. 얼마나 막히는지 몇 시에 얼마나 걸리는지가 사실 다 계산되어 있어요. 미리 한 달 전에. 정보를 안 주고 딱 다물고 있으면요 거의 똑같이 쫓아갑니다. 거의.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막히니까 여기는 좀 강하게 얘기하고 여기가 막히니까 여기를 여기로 좀 옮겨주고 막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버텀을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하루는 어느 명절에요. 가만히 보다 보니까 여기가 관심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수도권이고 여기가 중부선, 여기가 중부2선 두 개의 도로가 똑같이 가죠. 예? 항상 여기 오면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 근데 보니까 내려가는 길이 중부2선이 이렇게 많이 막히고 있어요. 당연히 여기 보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로 들어서면 중부선, 2선, 여기가 중부선입니다. 이쪽에서 일로 못 옮겨 타는 거 아시죠? 왔다 갔다 못해요. 그냥 저 호법까지는 가야 됩니다. 이중부선 14km 정체 극심, 중부선은 2km 정체 조금, 중부선 이용 바랍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내보냈어요. 이거를 이 전광판을 보지 않고 지나칠 수 없습니다. 바로 전에 있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중부 2선, 중부선으로 가는 건데 똑같이 가요. 양쪽이. 저 메시지가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그럴까? 메시지가 잘못됐구나. 그래. 전문가의 솜씨를 한번 보여주마 해가지고 메시지를 고치려고 합니다. 자, 권고 정보부터 먼저 보냅니다. 판단하라고. 중부선 이용 바랍니다. 이중부선이 이렇게 막힙니다. 이유. 권고와 이유. 굉장히 간결하잖아요. 이 정도면 이제 되겠지. 역시 도로전광판의 메시지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에 따라 다른 거야. 이렇게 딱 잡아라 하고 있는데 여전히 반발씩 하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할 수 없죠. 가서 마이크 대고 물어보지 않았던 이상.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남들이 저거 보고 다 일로 가니까 나는 일로 가야지. 그죠? 그 전에 내가 저거 보고 한번 시키는 대로 했다가 돼지게 막혔어요. 이런 배반했던 경우. 할 수는 없죠.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우리가 교통예보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 전까지 저도 교통을 전공하면서 사람, 차량, 도로를 따로 봤어요. 근데 교통예보를 하다 보니 교통의 흐름은 차량의 흐름이 아니라 사람 마음의 흐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새벽에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저는요, 새벽에 절대 안 깨웁니다. 하루에 16시간씩 5일을 근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현명한 업무를 이렇게 할 때 현명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안 하면 남들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일이 굉장히 고달픈 거예요. 절대 잘릴 일이 없죠. 예보관이 그런 겁니다. 5일 동안 명절 빨간 날이 다 끝날 때까지 아침 7시 브리핑부터 해가지고 저녁 11시 YTN 브리핑까지 다 해야 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쓰러지면 누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날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나가보니까 뭐 난리가 났어요. 이거 2003년도에 이 난리 났던 거 아시죠? 예? 근데 그게 또 온 거예요. 뭐 전국에 막 이렇게 눈이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차들이 서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안성휴게소인데요. 여기에 본선에 버스들이 다 세웠어요. 요 버스인가 요 버스인데요. 아주머니가 나 안 세워주면 나 큰일 나. 근데 안성휴게소에 이 차가 가득 차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참 이걸 하면서 굉장히 큰 자괴감을 느꼈는데 이 소식을 듣고 그 아주머니가 버스 기사가 판단합니다. 그냥 본선에다 세운 거예요. 내리세요. 일단 가십시오. 근데 이 아주머니가 탁 내려오는 순간 싸셨어요. 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굉장히 막 마음이 아팠어요. 고속도로가 46년이 됐는데 어떻게 사람의 생리현상 하나 해결해 줄 수 없었던 것인가. 이날 그리고 날개가 납니다. 이 고속도로가 완전히 마비가 되기 시작하고 뒤에 있는 차들이 고립에 있는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점점 이렇게 빨갛게 되고 여기도 드디어 여기 당진휴게소 내려갈 때 내리막길이니까 본선에다 차를 세워놓고 내려가요. 사람들이 희한한 게 이 위기 상황이 되니까 앉지를 않아요. 다 서 있어요 이렇게. 예? 기자들 뭐 이거 보십시오. 이거 뭐 한마디 하면 그냥 막 이때 제가 네이버 검색 순위 1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위기일수록 그 기사에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람 이름을 거론을 합니다. 가라사대 요법을 씁니다. 모든 기사에서 남궁선 교통예보관이 말하기를 이름을 잘못 썼어요. 그것도 성인데 선이라고. 요날 날은 눈이 저렇게 오고 저렇게 고립 상태로 들어가는데 차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왜? 어차피 내일도 눈이 오니까 다음날도 눈이 오니까 갈 거면 오늘 가는 내일 가는 똑같았던 거예요. A4 종이 한 장으로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종이 한 장은 기자실에 붙여놓습니다. 서울에서 목포까지 19시간이 계산이 돼서 나와요. 근데 의미가 없죠. 차들이 서 있으니까 그건 20시간이 되고 40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걸 딱 하는 순간 갑자기 고속도로에 들어오는 양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더니 모든 방송에서 첫 시작이 이겁니다. 현재 교통예보를 중단할 만큼 강선으로 인해서 교통정체가 극심 뭐 이렇게 나와요. 교통예보를 중단하는 이게 사람들의 마음에 딱 꽂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줄어들고 오고 여기 막고 해가지고 제설차 넣고 해가 이게 이제 역사적인 어떤 그 결단의 순간인데 경부고속도로를 차단을 하기 전에 회의 탁자에 있었던 그 논의됐던 그 사진입니다. 여기 막자 들여보내고 제설차 가고 막 이런 사진입니다. 어쨌든 뭐 해결해서 뭐 고통예방 교통을 뚫린다 해가지고 막 뭐 참 기자들이 참 대단하죠. 어디가 막힌다고 예비하면 거기 뚫린다를 고통예보하면 교통을 뚫린다를 표현을 해요. 네? 저희 아버님이 드디어 아들을 지금 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아들을 박사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장 뿌듯했던 나중에 아버님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요 신문이 거의 접혀서 있더라고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 굉장히 자랑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인데 16시간 하다 보면 고를 부를지 스탑을 할지 막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올라가 있는 데가 서울 톨게이트 지붕입니다. 여기가 한 1,500평 정도 돼요. 사실 올라가면. 여기 서서 끊임없이 차를 바라봅니다. 왜? 감을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왜 교대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어제의 상황을 모르고 오늘 상황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힘들 때가 명절 아침입니다. 전국이 하나도 막히지 않는데 지금부터 부산에서 출발하시면 서울까지 7시간 반이 걸립니다라고 얘기해 줘요. 왜? 부산에서 출발한 사람이 수도권에 올라올 때쯤 되면 한 3시간 반 정도 이상이 되고 그때쯤 되면 수도권이 완전히 정체가 그냥 아주 가중이 돼서 있거든요. 미래의 상황을 전제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올라갔다가 여러 가지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변화하는 시대에 교통예보라는 거 할 때 이 시대적 변화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왜?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예전과 다르고 다 바뀌었잖아요. 이런 교통예보를 통해 얻은 스마트 라이프, 바로 이겁니다. 첫째가 이겁니다. 제가 예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낡은 카메라 하나 때문에 닳고 닳아서 이렇게 낡았던 거예요. 여기다 딱 권총처럼 차고 다니면서 모든 걸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봤어요. 왜? 예보를, 미래의 상황을 예상하는 거는 지나간 과거의 기억에 위주합니다. 그죠? 예측이라는 거는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현상이 미래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로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과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과거를 어떻게 다 알아요? 그리고 모든 정보가 파편화되어 있어요. 이게 예보를 가능하게 해줬던 아주 중요한 장비입니다. 어떠한 시스템도 대신해주지 않았던 그 기능을 해줘요. 모든 걸 찍고 여기서 바로 디지털 카메라는 바로 확인이 되잖아요. 찍고 해가지고 남겨놓고 다시 보고 막 이럽니다. 기록과 저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이 시대가 이거를 정말로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한마디로 기억을 정의하고자 합니다. 행복은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온다.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는 어느 순간입니까? 과거의 어떤 기억으로부터예요. 지금 당장 행복하죠? 지나갑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따지면 과거의 회상으로부터 나의 행복이 나오는 겁니다. 미래의 어떤 거는 뭐 어떻게 될까요? 미래의 어떤 그 희망은 과거의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이 있는데, 미래의 희망은 과거의 나쁜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지배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원천은 어쨌든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행복은 과거.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든 간에 과거의 기억들을 잘 남겨놓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예보관 할 때 사진으로 했듯이 어떤 방법을 통하든 간에. 여러분들 그냥 나보고 작년에 휴가 때 너 얼마나 좋았어? 그러면은 한 5분 하면은 거리가 떨어져요. 근데 사진을 그때 찍었던 사진을 딱 놓고 얘기해 보세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얘기하시죠. 어쩌다 발견된 과거의 사진 한 장이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들 느껴보셨습니까? 그 사진이 한 장이 아니었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도 회상을 할 수 없었던 그 좋은 기억이 그 사진 한 장으로 연상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거는 어쩌면 과거의 좋은 기억을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실험이 있었어요. 어떤 그 고통을 주는데 결장 무슨 그런 어떤 검사인가 봐요. 이 사람은 이게 고통의 정도입니다. 예? 이게 횟수고 20회를 실시를 했어요. 얼마나 크게 느끼는지를 봤는데 양으로 보면 이 사람이 내서 볼 때 이 사람이 훨씬 많이 느꼈죠. 근데 끝나고 나서 얼마나 아프셨어요? 이걸 다시 받아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더 고통스럽다고 얘기했겠습니까? 당연히 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은 요것만 기억한 거예요. 요게 자신의 고통의 기억을 지배한 겁니다. 여긴 됐지만 점점 낮아지잖아요. 아, 이거보다 나은 거예요. 에?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렇게 낮은 고통에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참을만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쁜 기억 하나가 과거에 좋은 기억들을 지배했던 경우죠. 보통 우리가 보면 여기서 아까 다니엘 그 학자가 얘기하는 이럽니다. 여기서 아주 훌륭한 음악을 딱 듣는데 누가 갑자기 중간에 20분 뒤에 그 칠판 긁는 소리 같은 걸 찍어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그날 그 음악 감상은 망쳤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20분 동안 정말 누구보다도 훌륭한 음악을 들었던 거예요. 똑같은 기억인데 어느 기억, 나쁜 기억 하나가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지배해버린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수잔 손택이라는 비평가이자 소설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 캐논 카메라에 대한 광고 문구로도 쓰였던 건데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여러분들 마음의 평화라는 걸 아십니까? 내가 기억해야 될 그런 거리들을 기록을 해놓으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왜? 잊어먹어도 되니까.
과거로부터 나의 행복이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온다면 과거의 좋은 기억들을 잘 기록을 해줘야 돼요. 여기 보면 오늘 그 TV 프로그램에서 나왔지만 기록은 시간과 공간을 추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를 좋은 기억으로 채우고 좋은 기억이 과거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기록과 저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에버노트를 가지고 하든 뭐를 하든.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건 아까 초기에 말했듯이 나의 행동을 그다지 변화시키지 않고도 해볼 수 있는 것 무언가를 찾으시면 됩니다. 굳이 남들이 좋다고 하는 가장 좋은 거를 선택하실 이유가 없어요.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과거를 좋은 기억으로 채우는 것. 좋은 기억이 과거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내가 팁을 하나 드리면 무조건 많이 찍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중에 변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게 사진 찍는 행위입니다. 사진 많이 찍으시잖아요. 이미 여기에 젖어 들으셨어요. 이거 가지고 사진 한 번 안 찍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어느 경우 가면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감천마을에 다녀왔는데 할아버지도 찍고 계세요. 어느 분이든. 즉 많이 찍는 행위 자체가 많이 기록을 하게 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다. 사진 한 장이 담고 있는 정보는 엄청납니다. 사진 한 장이 담고 있는 연상력은 대단한 겁니다. 사진은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가장 훌륭한 기록 도구예요. 그리고 사진 찍기는 말씀드린 대로 원래 하던 일입니다. 두 번째, 사진 찍기로 기록을 하면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나만의 저장소를 마련하셔야 돼요. 왜? 지금 이 시대는요 너무나 많아요. 사진을 한번 찍어보시죠. 저 이미 여기에요 9999번이 3번이 넘어가서 즉 3만 장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진기 가지고 이 카메라 가지고 용량도 많으니까 그냥 막 찍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어디다가 놓습니다. 자, 그걸 어딘가를 옛날처럼 담아내기는 어려워요. 뭔가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야기를 기억을 하십시오. 기억하는 게 쉽겠어요? 기록된 장소를 기억하는 게 쉽겠어요. 그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면 돼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 거는 기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록을 했으니까. 따라서 나의 어떤 기억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록하는 것, 그거를 어느 특정한 하나의 저장소에 잘 저장하는 행위, 그게 노트가 되든 아니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했던 어떤 디지털 형태가 되든 나만의 저장소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나 쓰는 거를 멈추지 마십시오. 저는요 아침 새벽마다 여기에 이제 조그만 접히는 겁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생각은 이만큼 가 있는데 손가락이 따라가질 않아요. 저는 이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요게 접으면 요만해져. 이런 도구를 하나쯤은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굉장히 도움을 받았던 팁입니다. 새벽에 저는 5시 10분에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약 20분 동안 뭘 하냐면 반신욕을 하면서 앉아가지고 무조건 씁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좌뇌가 자꾸 자기를 혼냅니다. 너 그렇게 말이 돼? 그거 문법도 틀렸잖아. 너 여기 옷 하나 써. 크크크, 이거 지워야 되고, 이 옷 하나 쓰기. 이런 식으로 자꾸 왼쪽 뇌가요, 우측 뇌를 계속 혼을 냅니다. 안 내려가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써야 됩니다. 막 쓰다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할 말이 없는데 뭐 써? 이것도 적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 제가 보장을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면서 굉장히 힘드신 일 있고 고민되는 일 있죠?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꼭 그것만 쓸 필요 없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그냥 아주 편안하게 쓰십시오. 한 일주일만 연습하면 좌뇌가 혼내는 걸 지쳐하면서 이제는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2, 3일만 참아도 돼요. 쓰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쓰십시오. 치유의 글쓰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함께 나눈다는 거. 네? 여러분들 살면서 나의 하루가 과거에 남기는 흔적 속의 이야기는 하나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아까 제가 아이스크림 얘기했죠. 나의 하루, 과거에 남겼던 기억들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이걸 나누면 아이스크림과 같은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네? SNS를 통해 가지고 뭐 자기 자랑한다, 뭐 너무 자기를 과대 포장한다,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무언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각종의 사고, 생각, 이벤트, 이야기들을 남겨놓으시는 건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그걸 공유하는 순간 이런 일이 일어나요. 뿌듯해져요. 공감을 해줍니다, 누군가. 제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일상을 여행처럼 하고 여행을 일상처럼 지내는 사람입니다. 집사람이 아침에 10시 반까지 자는 그 아침 5시에 일어나는 중년의 남자가 아내가 10시에 깨기까지 주말에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여행을 갑니다.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도 가고 버스를 타고 전혀 내가 겪어보지 않은 동네 골목을 돌아다니다 옵니다. 근데요, 그걸로 끝났으면 제가 그걸 지속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거를 계속 올립니다. 친구들한테 보내주고 카톡으로 보내주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막 이래요. 그럼 친구들이 뭐 댓글이라도 달아주고 좋아요 누르면 그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왜? 재밌는 영화를 나 혼자 본 게 아니잖아요. 같이 보면서 공감했다는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 그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해와요. 얼마나 뿌듯해집니까? 난 가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거 하나가 대박이 터져요. 막 그냥 몇백 회 조회수가 올라가고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뭔가 내 삶에 새로운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남겨지는 그 무언가를 효과적으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컨텐츠화가 되고 그걸 공유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삶에서 스타가 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브랜드 굉장히 중요해요. 내 색깔을 갖는 거. 내 색깔을 갖는 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나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도구가 훌륭하게 이걸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드릴 말씀 많지만 관계만 확장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확장이 돼요. 인터넷 하면서 모임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집에 앉아 있어도 다 누군가하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모임이 활성화가 됐죠.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네? 여러분들 7년을 또 찾으셔야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나가겠습니다. 7년이 뭐냐면 바로 기류에서 보내는 시간이에요. 통계를 보니까요, 한국인은 하루에 2시간을 어딘가 오고 가거나 기다리는 데 씁니다. 평생을 따지면 약 7년을 기류에서 보내게 돼요. 옛날에 기류에서 보내는 시간은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그저 앉아서 차창밖을 보거나 운전대에 손을 얹고 상념에 젖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스마트 시대는 기류에서 보내는 시간마저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잘 시작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첫째, 원래 하던 대로 하시고, 두 번째, 기록과 저장부터 고민하십시오. 노트가 되든 꼭 디지털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유도 해보시고, 일단 하나를 시작하시면 댐에 구멍 뚫리듯이 뻥 뚫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나 하면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걸 또 하게 돼요.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에버노트, 구글 앱스라는 거, 페이스북 같은 게 있습니다. 네. 무엇을 할지 찾는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5 플러스 5는 답은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가 기록과 저장을 하고만 하는 것도 너무나 다양해요. 골프도 폼이 다 다양하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틀린 폼이 아니잖아요. 힘을 만들어내는 조합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누구가 이게 좋으니까 이거 하세요라는 얘기를 이 관점에서 들으셔야 돼요. 10을 만들어내는 네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자기한테 맞는 방법, 남들이 잘하는 그 방법이 좋다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를 많이 들여다보니까 뒤에 얘기를 조금 짧게 갔습니다만 충분히 여러분들 지력으로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제가 살아가면서 늘 마음속에 지표로 삼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룩할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움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따자. 이런 멋진 말을 누가 했을까요? 바로 소설 돈키호테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라고 앞으로 기록과 저장, 공유 그리고 일상의 컨텐츠화를 이루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오늘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평소에 강조하는 것이 적자 생존,
적는 자, 기록하는 자 살 수 있다. 그거랑 일맥상통한 오늘 남궁 박사님의 강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드리고, 이렇게 오신 분들 앞에 나와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